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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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오늘은 제가 발표한 날인데,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 자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024년 1월 29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규모는 한 27조 원 정도 되고요. 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이따가 회의 질의당 받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파급될 효과가 어떨 건지 우리 주택시장 전체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우리끼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주요 내용입니다. 네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 주택이 어떤 것인지, 또 지원 대상은 또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한도금리.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요건 신생아 대출의 제일 중요한 게 금리 때문에 이걸 유도하는 거거든요. 한도금리, 그리고 기타, 다른 조건들, 여기 이제 거주 조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 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그 면서, 요건 엔드 조건입니다. 전용 기준 85평방미터, 읍면에는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지원 대상입니다. 이건 2년 내 출생한, 앞으로 이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생하면 되고요. 요거는 올해부터가 아니라 작년도에 벌써 2023년 1월 1일부터 출생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이제 신규 대출이고 1주택자인 경우는 이제 대환 대출이 전혀 가능하겠죠. 또한 이제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순자산은 또 4억 6천9백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 민법하고 좀 다르게 임신 중에 태아는 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해야지만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 한도나 금리는 최대 5억 원까지 됩니다. LTV 70%가 일반은 70% 정도를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80%를 적용받고 또 DTI는 60% 적용받습니다. 최대 30년까지 만기를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별이나 대출 기간별로 차등을 좀 넣어가지고 1.6%에서 3.3% 이렇게 좀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요 소득금리는, 요 소득은 기간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 표는 필요하시면 천천히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합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천만 원 이하이고 10년일 때 뭐 1.6% 이런 식으로 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대금리는 1번, 2번, 기존 자녀 출산이 한 명당 0.1%. 요 아이 말고, 요번에 신생아 대출 말고 자녀 출산이 있으면 한 명당 0.1%씩 감해주고요. 추가 출산, 앞으로 추가 출산을 또 한 명당 한다. 추가로 앞으로도. 그럼 0.2%가 또 애 한 번 더 나면 또 감해집니다. 또 청약 가입은 0.3에서 0.5% 정도 되고요. 신규 분양일 경우에는 또 0.1%, 또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서 매매할 경우에 0.1%가 우대를 해줍니다. 금리 하한선은 그래서 이런 거 쭉 보면 최도 그런다고 이제 요 세 가지를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뭐 세 가지를 다 해도 최저 하한선은 아까 이게 1.6%라고 했죠. 그게 이제 1, 2, 3 합쳐서 금리 한선은 1.2%까지 다 받을 때, 그 특례 기간 상한은 또 15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특례 금리는 5년간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추가 출산 아이, 앞으로 이제 애를 계속 난다면 한 명당 특례 기간을 5년씩 연장해 주겠다. 이런 게 좀 골자입니다. 실거주 의무 적용이 좀 있고요. 중도금 대출은 불가하다. 근데 뭐 이거는 피해가는 방법이 있겠죠. 조금 좀 풀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1%대 이렇게 하는 건 저출산 해소 정책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저출산 정책에 이제 우리가 자원을 많이 썼잖아요. 내수를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출산 정책으로 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여기다 쓰면은 이제 저출산 대책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그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디딤돌 대출하고 조건은 동일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인데 요건 빼고 전입 후 1년간 실거주 조건이었는데 이걸 감안해서 이제 전입 후 1년간 실거주가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특별대출 같은 경우 또 특이한 점이 1주택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규 1주택자는 이제 대환대출인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다른 대출이 있으면 이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저런 대출은 좀 안 되겠습니다. 본인은 자기 집을 세를 주고 자기는 이제 어디 다른 데서 전세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집을 세를 주고 있는 걸 대환대출을 하게 될 경우에 본인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실거주 요건이. 그래서 안 되니까 뭐 당연히 그 대환대출일 경우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만 좀 가능하겠죠. 네, 세를 주고 있는 주택은 좀 실거주 요건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중도금 대출 허용하지 않는다, 한다. 근데 이건 좀 피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기존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그때까지 내고 중도금 내고 만기에 가면은 한번 또 뭐 일본말 써서 그러죠. 길가이라 그러죠. 전체적으로 다시 대출 받아가지고 중도금 대출 갖고 신축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신규 대출이니까 그 대출은 또 가능하겠습니다. 신규 대출로. 그래서 입주할 때 마지막에 한번 좀 쓸 수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건 2023년 출생아부터 그러니까 2023년에 낳은 애도 이제 적용을 받는다는 것. 그 얘기에 나왔는데 요 대출은 가장 큰 장점은 금리예요. 다른 거 없고 금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정책 우리가 정부에서 풀고 있는 대책에 그런 걸 이제 재원을 끌어다가 좀 쓸 수 있겠죠. 근데 좀 아쉬운 게 과연 이게 시장에 바로 효과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뭐 저는 임신을 안 해봤지만 우리 두 대표님은 임신해 보셨잖아요. 뭐 애가 오늘 한다고 오늘 나옵니까? 10개월 뒤에나 나오겠죠. 근데 그 향후 이제 계속 뭐 기존에 임신하신 뭐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더 임신이라든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걸 좀 쓸 수는 있겠다. 그래서 파급 효과는 좀 가면서 서서히 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좀 확대해야 된다. 이거 소득 기준을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 있으면 예, 예. 우리 정식 대표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손님이 왔던 사례인데, 네, 예. 이분은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의 조건은 되세요. 예. 근데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잔금 네, 일정이 너무 빨리 매도가 요구를 하니까 이분 네, 입장에서는 일반 대출을 받았다가 네. 특례 대출로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환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대환이 되는데 그게 기간이 지금 뭐 2월 말일까지 잔금을 하고 네, 신생아 특례를 적용을 해서 뭐 5월 달에 한 3개월만 쓰고 다시 대환이 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은 했었는데. 네. 근데 인정. 3개월 내내 그러니까 이제 조기상환 네, 수수료는 내셔야 되겠죠. 뭐 그렇게. 그렇죠. 그거는 그럼 그러니까 대환하는 거는 요것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받은 일반 대출에 대한 대환은 안 된다라는 조건은 없었으니까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LTV, DTI 뭐 이런 조건은 정리돼 가지고 그러면 가능하리라고 또 이것도 또 제가 장담하면 안 되죠. 그죠? 정확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업무용 오피스텔. 예, 등기부 등본상이나 이제 현실적인 주택의 현황이 업무용의 오피스텔인데 네, 실질적으로 보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럴 경우에도 혹시 무주택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에 앞서서 네네. 거기에 본인이 실거주해야 되잖아요. 업무용으로 지금 살고 음, 있는 데는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거주를 안 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거주 거기에 조건이. 실거주 할 조건이 수 있지, 들어가니까. 그분이. 이 자금을 대출을 받았을 때는, 그 신생아 대출을 받았을 때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대출 실행 기준에서 봤을 네, 때, 이제 내가, 실거주 요건에 좀 누락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에 아니죠. 살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신생아 대출하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대환대출이잖아요. 그건 아니요. 대환대출 말고 만약 구입자금 대출로. 신축 구입 자금 대출로, 네. 근데 업무용 특별한,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다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거기 네. 전입신고라든가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리고 네. 신축, 그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새 그쵸. 판정이 저도, 업무용 그렇게 오피스텔은 그죠. 좀 완화돼가지고, 현황이 업무용 네, 오피스텔이니까 네, 이건 뭐 가능하다. 제가 저 국토교통부 여기 쉽다. 담당자가 된 것 같네요, 오늘. 본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하나 오피스텔. 갖고 있는데 주택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 사람이 1주택자로 단지로 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인 지금 아파트를 신청할 때 1주택, 무주택자로 신청 못하고 대환대출, 자기가 살고 있는데 대환대출로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아니, 복합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게 처음에 아니야. 제가 물어봤던 건 그렇지 않았어요? 대환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네. 내가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을 할 거야. 구입자금으로,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네, 근데 최초, 보니까 그 생애 최초가 아니라 주택이 없어요. 무주택자로죠. 대환대출이 그니까 그 아니라. 무주택의 조건을 봤을 때 네,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임차를 주다 보니까 소형 임차를 주다 보니 전입을 돼 있던 상태가 돼서 주거용으로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 그랬을 때, 주거용이잖아요, 그러면요. 주거용 그렇죠. 그렇긴 판정받기 하지만 쉽겠죠. 나중에라도, 현황과, 음, 현황과 용도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양도세 할 때는 그거야 뭐 인정을 하겠지만 신생아 대출 할 때는 그걸 무주택으로 봐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제 말은. 어떻게 생각들 그거, 하시는지.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저는 법 아, 취지상 그래요?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하든지 간에 이거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듯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아버지가 아니라 뭐 엄마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인 무주택자 음, 지원이고 어떤 실질적인 대환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배제가 좀 들어가겠죠. 내용상에.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 받고 나중에 배제하지 않겠냐. 오늘 저도 이제 아직 저한테는 사례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뭔가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를 이걸 저도 국토해양부에다 질의하기가 좀 난해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고 얘기를. 그럼 이제 거기서 정상적인 답변만 좀 나올 테니까 그럼 음. 피하는 답변이 아니라 주로 이제 예, 안 될 여기까지 수도 있겠다. 네, 안 될 가능성이 그런 경우라면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아까 얘기한 오피스텔, 그걸 아까 또 제가 덧붙여가지고 그걸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무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다 나 오피스텔만 갖고 있구나 저거 나라고 신청하게 되면 또 기준은 또 애매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흉내고 자꾸 그걸 오피스텔 자꾸 사더라 오피스텔 매매를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또 다른 분 남 대표님 네.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다 하는 거죠? 네. 뭐 저축은행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시중은행에서. 예. 또 아까 다른 분. 금액이 몇, 예. 금액 몇, 5억 원 한도네. 5억 원. 5억 원. 대출의 최고 한도는 5억 원. 이게 이제 연말 네. 가면 또, 그것도 바닥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27조래니까 올 연말에 근데 이게 바닥이 좀 날 수가 대환대출일 경우에 그러는데 이게 특례가 하나 걸려 있잖아요. 갑자기 확 할 수 없다. 애를 뭐 지 맘대로 오늘 내일 뭐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 가면서 이제 효과가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효과를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됐다. 근데 한편은 실질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1억 3천이 한도잖아요. 부부 합산소득. 그럼 그런 친구들은 대개 뭐 준조세 따 떼고 나면은 1억 정도란 말이에요. 자기 손에 쥐는 게 가처분 소득이 1억 정도인데 1억 정도인 친구가 나하고 이제 800, 7, 800 정도 되고 월. 그 중에서 한 5억 정도를 현행 5.5%를 쓰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5억 정도를. 이자가 한 270, 80만 원 돼요. 그거 빼면 실제 한 450만 원 정도 가처분 소득이에요.
순수하게. 말은 1,000만 원 뭐 이상 찍고 있는데, 이거 실제 쓰는 건 그 대출 이자까지 다 떼버리고 나면은 현재 사업에 이게 과연 그런다고 하나 더 할 수 있겠냐, 우리가. 하나 더 애를 더 낳을 수 있겠냐. 애 하나 낳는 게 쉽지 않고 애한테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렇지만 요거를 갖다가 갭을 1억 3천짜리 말고 한 2억 정도까지 부부 합산서도 확대시켜주는 것도, 아니, 2억이면 애 낳지, 2억짜리는 그러면 애 낳으면 소용없고 1억 3천만 지원해주냐? 오히려 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애를 많이 케어도 할 수 있잖아. 1억짜리가 애 5 낳아가지고 힘들게 키우니 한 5억씩 받는 연봉자가 애 5 낳아가지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다 이렇게 키울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굳이 1억과 5억을 갈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내용이 물론 이제 저 저소득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어차피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남으면 어때냐? 더 남은.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이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출산의 대책으로 이게 나왔다면. 그리고 그런 좀 생각이 좀 중간에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또 소득이 더 높아야지 애를 더 많이 자유롭게 케어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어서 더 나을 여력이 있는데 하는 생각. 지금 고정금리죠, 이게? 네. 5년 고정인가요? 네? 5년 고정금리인가요? 5년? 네, 그렇게 5년 단위로 고정, 그렇게 보입니다. 특별 그 금리가. 네. 또 앞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답을 벌써 막 해버렸는데 애를 많이 낳을까요? 실질적으로, 절레절레 흔들려. 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율이 사실은 3.3, 3%도 높거든요. 차라리 1억 3천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렇죠. 프로대여야지 맞는 거죠, 사실은. 더 요즘 낮춰야지. 친구들한테도 1.8, 2%를 주면서 네, 이렇게 그렇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음. 아유, 요거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봐져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다만 애를 낳으면은 혜택은 있다. 조금이라도 혜택은 금리가 있는데, 있다. 다만 돈 100만 원이라도 좀 싸게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애를 낳지는 않는데 애를 낳은 사람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국가 정책에 호응하고 또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을 책임져 주실 분들이니까 뭐 또 다른 내용 없습니까? 아, 역시 지금, 강의를 잘하면 이렇게 이런 건 다 좀 빼주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1주택자가 만약에 네. 1주택자가 안 팔려갖고 할 수 없이 또 하나를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는 신생아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뭐, 무주택만 되죠. 새로 사는 신규 일시적 대출은 적용을 2주택 못하고, 되잖아. 신규 대출은 적용 못하고, 기존 대출, 기존 주택에 대한 거니까, 대환 대출이니까. 무주택자만 되잖아, 무주택자만. 그러니까 신규 그러니까. 대출은 아니, 무주택자만. 일주택자도 되지 않아? 일시적 대환 2주택자? 대출. 대환 대출. 아, 그거는 여기 해당 없어요. 1주택자, 일시적 안 되지. 1주택자는. 그 아니, 그것도 2주택을, 무주택만 된다. 아니, 무주택만 된다고 지금 업무용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어도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해놓고서. 맞습니다. 1주택자가 일주택자 있어도 안 돼. 하면서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주택, 애 하나 낳았으니까 새 주택에 뭘 해달라. 아니, 무주택자만. 일단은 하고 나서, 기존 주택 팔고 나서 대환 대출이 있으니까 그걸로 처리해라.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팔고 나서 2년 이내, 그래서 그 조건이 2년 이내가 그 조건 그런 게 같습니다. 예. 이석동 대표님, 질문 좀 해주세요. 일시적 2주택자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고. 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거기다 국토해양부에다가. 근데 네. 거기 2년 이내 대환 아니,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돼야지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옮겨 탈 때 해야죠. 응. 안 되면 실효성이 없는 건데.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로 아니, 갈 수도 있고. 일시적 2주택인데 2년 내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2년 네, 이내로. 그러니까 2년 돼야지. 이내로 팔아야 되잖아요. 기존 주택을. 1주택을. 그러면 그때 가서 대환대출 신청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 2년 이내에 집 사고 2년 이내에 대환대출 신청하면 되잖아요. 집 사고 어차피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그때는 내 돈 좀 들여가지고 일반 대출 받아가 쓰고
그거 기존 주택을 이제 팔 거 아니에요. 2년 내로. 일시적 2주택이라면 그 팔고 나면 이제 이게 1주택이 되잖아. 새 주택이. 그때 대환제출 일으켜라. 너 1주택자니까.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거지. 아니지. 대환대출이 됐지. 새 집을 살 때는 네 돈 가지고 사고 그거는 아, 돈이 어디 있어서 내 집 가지고 사냐고. 옮겨 팔 때도 돈을 빌려줘야 그거는 사지. 일반 대출로 비싼 금리로 쓰고 네. 그거는 비싼 금리 쓰고 요거는 제가 뭐 그런 가정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2주택 어차피 네. 2년 가지고 2년 이내로 하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 대환이 2년 이내.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환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처분 조건부로는 안 해주네요. 안 해줄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런 처분 거는 없이 해줘야지. 그냥 일시적인 그 주택이니까. 처분 조건부까지 저리로 해주겠다 이렇게는 안 되지. 당연히 역대 그 정부 진짜 하는 거 봐서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안 신세 해줄 것 같아. 같았는데요. 예? 안 해주지. 해줬으면 좋겠다. 질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는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아, 해줘야지. 그리고요. 해줘야지. 예. 입양하면 어떻게 돼요? 입양하면. 오, 입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신생아 이거 입양에도 자체가 안 이름 된다. 자체가 신생아. 신생아를 입양해. 신생아를 입양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나오지. 신생아 근데 그거는 좀 법 취지상 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법 취지상. 음. 법 취지라고 요 제도 하기야 뭐 취지상. 대출 받으려고 입양까지 하겠어요. 그래도 입양 장려한다고. 근데 이게 이제 또 뭐 다른 내용 집값 있습니까?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박사님? 집값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전 이런 정책을 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정책이라는 게 한 번에 막 팡 튀는 것들은 그 반대적으로 부작용이 갑자기 막 수요가 막 폭발해고 이런 건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조금씩 좀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길게 파급 효과도 천천히 좀 일어나면서 근데 요거 하나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다른 정책이라는 요거 플러스 그 여기 같은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또 한 자녀 같은 경우 한 명 더 하면 뭐 0.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 그런 것도 좋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늘어나는 거. 그리고 가임 기간이 여자들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20살 넘은 자녀가 있어도 다시 뭐 신생아 낳는다면 그것도 말릴 일은 아니잖아요. 대놓고, 뭐, 여자들이 가임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거 해당되는데, 그러면 그 20살 먹은 아들, 18살 먹은 자녀에 대한 제도를 잘 안 해주거든요. 우리나라 자녀 제한수에. 그거 없이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뭐 18세 이하 뭐 이런 거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것도 혹시, 뭐, 나이 50, 죄송합니다. 여자분들한테 좀 실례가 됐는데, 어차피 출산이 유지라면 50대에서 난들 그것도 장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것도 법 취지상에서 제가 너무 남자라고 막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끔찍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들한테 또, 근데 어차피 이 제도의 취지는 그런 거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은 돼요. 네. 인구수를 늘리는 게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신생아도 인구수가 늘어나지만 이민화도 인구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민자에 대한 이런 대출이 없나요?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 이민자는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10년이 있다가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고 나서 이제 귀화가 되면은 그때는 뭔가를 해줄 수는 있어도 들어오자마자 뭘 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지나서. 선진국에서 귀화하는 것보다 이제 후진국에서 좀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민이. 그분들은 이제 대개 여기서 오면은 일정 기간은 자기 나라로 이제 송금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있는 부를 갖다 빼나가고, 어디서 우리가 이제 투자이민 같은 걸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랑 비하면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때, 그런다고 제주도에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뭐 땅을 사게 해준다든가 그때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뭔가 뭐 인구가 막 늘어났느냐. 그것도 또 아니죠. 그것도 또, 만약 그런 거 한다면 중국 동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중국
미국에서 왕창 와가지고 투표권도 얻고 집도 사고 대출도 싸게 해주고. 부자이민. 그 유럽에 네, 원래 독일이 강자잖아요. 네, 네. 근데 독일이 지고 네. 프랑스가 뜬대요. 오, 왜요? 근데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프랑스가 이민자를 그 톨레랑스라 그래서 예, 많이 이민자들한테 받잖아요. 이제 자기는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빨리 받아야 돼. 네, 갑자기 이제 이민자들을 좀 많이 신생아 받아야 되지 특례가 않나? 이민 정책으로 맞아. 좀 바꿔졌는데 네. 뭐 또 이민자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저도 많이 좀 달라졌어요. 저도 자체도 근데 모르겠어요. 뿌리 깊게 마음속에서까지는 뭐 바뀌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저희 아들이 뭐 다른 나라 여자애 데리고 와서 장가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가라 이렇게 해야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죠. 저 아들은 그래도 손녀, 손주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애들은 그게 뭐 당연한 세상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근데 그게 이제 가치관, 뭐 이제 시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시할아버지 밥 먹었어?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참 서로 좀 많이 좀 어렵지. 가치관이. 아니면 시할아버지고 나는 나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우리 전통적인 가족 사회에 적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어렵겠는데 그래도 세상이 변하면 같이 변해가야죠. 어때든 그런 변화에 우리도 적응했듯이 앞으로 또 적응해 가야 되겠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